자기야,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그년 마무리만 확실하게 하면 돼. 새벽 1시 잠든 남편 휴대폰 알림창에 뜬 그 한 줄.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던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그년이라니요. 15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아내한테 그년이라뇨. 남편의 다른 모습에 속이 울렁거려 욕실로 달려가 30분을 토했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일주일 뒤에 산속 시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강남의 한정식 집 앞에 택시가 멈춰 섰을 때 저는 잠시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정장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15년이라는 세월이 이 한 벌의 옷 안에 차곡차곡 접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안쪽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인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진솜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아, 영업본부 막내라고 하셨던가요? 저번에 남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진솜이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무님께서 사모님 자랑을 어찌나 하시는지 오늘 뵙기 전부터 너무 떨렸어요. 진솜이가 두 손을 모으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땐 미처 눈치채지 못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임원진과 그 부인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오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늦었네. 다들 자기 기다리고 있었어. 오민철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15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사람의 익숙한 온기였죠. 미안해, 차가 좀 막혔어. 저는 오민철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오민철 상무, 부인 사랑이 아주 대단해. 우리 부서에서 소문이 자자해. 옆자리의 전무가 잔을 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 뭐 집사람 덕에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죠. 오민철이 잔을 부딪히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된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라운지 바로 자리 옮깁시다. 부인들도 같이 가시죠. 전무의 한마디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호텔 라운지바의 어둑한 조명 아래 저는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업기획팀 윤채린이라고 해요. 윤채린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린 모습이 무척이나 청초해 보였죠. 아, 반가워요. 우리 남편이 채린 씨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쁜 분이 같은 부서에 있었네요. 저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에이, 상무님이 저 같은 사람을 집에서 이야기하실 리가요. 사모님, 저랑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윤채린이 제 팔을 슬그머니 끌어당겼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묻어있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사진이야 뭐 얼마든지요. 저는 윤채린이 이끄는 대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윤채린은 제 팔에 자기 팔을 단단히 끼우고는 마치 친자매라도 되는 양머리를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하나, 둘, 셋. 진솜이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제가 함정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환하게 웃었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저는 만취한 오민철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오민철의 머리가 자꾸 제 어깨로 흘러내렸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곧 집이야. 저는 오민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영아. 나나 오늘 진짜 행복하다. 진짜로. 오민철이 눈을 반쯤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행복해. 당신 고생한 만큼 받는 거지 뭐. 저는 오민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민철은 양복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넥타이만 겨우 풀어주고 구두를 벗겨주는데도 깊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고생했어, 여보. 저는 따뜻한 수건으로 오민철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떠다 놓고 침실불을 끄려고 돌아서던 그때였어요. 툭! 발끝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오민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흘러나온 휴대폰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워 충전기에 꽂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알림창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어요. 발신자 이름은 거래처 김 부장. 자기야, 준비했으니 그년 마무리만 해. 저는 그 한 줄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에 거래처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야라는 호칭으로 마무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죠.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 화면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517.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화면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거래처 김 부장과의 대화창을 누르자 수천 개의 메시지가 빼곡히 쏟아져 내렸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리던 제 눈에 한 줄이 박혔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뭐 입었어? 검은 원피스 입고 갔다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제 팔에 자기 팔을 끼우고 환하게 웃던 윤채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래처 김 부장. 그 사람이 바로 윤채린이었습니다. 대화창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던 그때 또 다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10억. 실족사로 위장. 강원도 가리왕산 답사 끝. 시신은 늦게 발견될수록 좋음. 다음 주말. 오민철이 며칠 전 저에게 가자고 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가리왕산 한번 가자. 당신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잖아. 오민철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귀에 환청처럼 울렸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토할 것도 없는 속을 개원했습니다. 위가 뒤집힐 때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반복해서 울렸어요. 일주일 뒤에 나는 죽는다. 저 사람 손에 죽는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시뻘겋게 부어 있었어요. 한수영, 정신 차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일주일 뒤에 산속에서 시체야.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었어요. 울 시간도 없었죠. 그때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인절을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사람. 지금은 강력계 형사가 된 사람. 준영 오빠.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가 잠든 오민철의 휴대폰 화면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초점이 흔들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수십 장을 찍어냈습니다. 오민철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저는 그 옆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여보, 사랑해. 잠결에 오민철이 중얼거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나도. 저는 오민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어요. 연기해야 한다.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민철이 좋아하는 해장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썰다가 손끝을 살짝 베었지만 피가 흐르는 줄도 몰랐죠. 뜨끈한 해장국이 식탁에 올라갔을 때 오민철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머리야. 어제 내가 많이 마셨지. 오민철이 머리를 짚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마셨어. 천천히 드시고 출근해. 나는 먼저 나갈게. 저는 오민철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수영아, 다음 주말 등산 잊지 마. 당신이랑 단둘이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 오민철이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잊을 리가 있어. 나도 진짜 기대돼.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끈을 묶는 손이 떨리지 않게 호흡을 천천히 골랐어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팀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전에 외근이 있어서 좀 늦겠다는 내용이었죠. 지하철이 강남역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출구를 빠져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어느새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저는 문을 밀었어요. 야간 당직을 막 마쳤는지 장준영은 책상 앞에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네가 여길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장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책상 위에 제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찍어둔 카톡 사진이 떠 있었어요. 장준영의 눈동자가 천천히 화면 위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준영이 종이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폭탄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커피가 살짝 출렁이며 책상 위에 작은 얼룩을 남겼지만 장준영은 그것을 닦을 정신조차 없어 보였어요. 수영아, 잠깐만 따라와. 장준영이 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옆 회의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간 장준영은 문을 닫고 잠금 장치까지 돌렸어요. 앉아. 우선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장준영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나 어떡해.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밤새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수영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울지 말고. 장준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단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단순한 협박 아니야. 명백한 살인 예비 단계야. 너 지금 이 자리 잘 찾아온 거다. 장준영이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빠, 나 진짜 무서워. 일주일 뒤에 가리왕산 가기로 했어. 그 사람이랑. 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게 해. 아니, 가긴 가야 돼.
단 우리가 다 준비한 다음에 장준영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다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장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아, 지금 이 증거만 가지고는 부족해. 카톡 한 줄로 사람을 못 잡아 넣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현장을 잡아야 돼. 장준영이 의자에 앉으며 제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말은 나보고 미끼가 되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수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너 말고는 이 사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대신 내가 약속할게. 내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안 한다. 장준영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제 오민철의 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어요. 오빠 믿어. 나 오빠 말 다 따를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준영은 곧바로 회의실 문을 열고 후배 형사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형진아, 잠깐 들어와 봐. 문 잠그고.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선해 보이는 젊은 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쪽은 한수영 씨다. 사모님이라고 부르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알면 안 돼. 장준영이 노영진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노영진은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사모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강력계 노영진입니다. 이거 지금 보신 게 전부 다입니까? 노영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사진으로 찍은 것만 30장 정도 되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잠깐 본 것만 해도 3년치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3년이라 팀장님, 이거 정식 수사 들어가기 전에 내사부터 해야겠는데요. 노영진이 장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사이버 쪽에 협조 공문 바로 띄워. 통신 내역하고 돈 흐름 두 사람 거 다 훑어야 해. 장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수영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장준영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뭔데, 오빠? 오늘부터 너 그 사람 앞에서 평소랑 똑같이 행동해야 돼. 단 1초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내 표정이 이상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눈치챈다. 장준영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어. 어차피 어젯밤부터 연기 시작했어. 저는 가방끈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장준영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안 카메라 2대와 새 휴대폰 1대였어요. 이건 카메라야. 거실에 1대, 침실에 1대. 위치는 형진이가 따로 알려줄 거야. 내 집이니까 내 동에 하나로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 다 합법이야. 걱정 마. 장준영이 카메라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비상용이야. 평소엔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진짜 위급할 때만 꺼내. 여기 이 버튼 보이지? 장준영이 휴대폰 옆면에 작은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한 번만 짧게 누르면 짧은 진동 한 번 가고 우리 강력계 전체가 출동한다. 알겠어. 한 번만 짧게 알겠어, 오빠.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무게가 마치 제 목숨의 무게처럼 묵직했어요. 회의실을 나서기 전 장준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수영아, 오늘부터 일주일이야. 일주일만 버텨. 알겠지. 일주일. 저는 그 말을 입속에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회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한 과장님, 외근 잘 다녀오셨어요.
옆자리 동료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거래처가 좀 까다로워서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엑셀 파일의 숫자들이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켰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배은하의 이름을 찾아 손가락을 올렸어요. 은하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둘이서 와인 한잔하자. 저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오, 웬일이야. 한수영이 술을 다 사. 배은하의 가벼운 농담이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냥 좀 보고 싶어서. 회사 앞 그 와인바 7시에. 저는 답장을 보내고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계단 문을 열고 한층 아래로 내려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민철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점심은 먹었어. 어제 술 많이 마셨던데 속은 좀 괜찮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채 30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자기 덕분에 멀쩡해. 사랑해. 빨간 하트 이모티콘이 5개 줄지어 떴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입꼬리만 끌어올렸어요. 나도 사랑해. 일찍 들어와. 저는 똑같이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어요. 같은 시각, 회사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골목 카페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오빠, 일주일 남았어. 자기 진짜 괜찮은 거지. 윤채린이 커피잔 너머로 오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아, 걱정 마. 그 여자 의심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오민철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날 산에 가기 전에 그 여자가 평소 먹는 우울증 약 있잖아. 그거 내가 비슷한 거 구해뒀어. 수면 유도제로. 윤채린이 작은 약통을 가방에서 꺼내 보였습니다. 바꿔치기 하자고. 산에 오르기 전날 밤 약병만 슬쩍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산에서 발이 풀리든 머리가 어지럽든 다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일 거 아니야. 윤채린의 목소리는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채린이 머리는 진짜 천재야. 내가 너한테 평생 진다. 오민철이 윤채린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오빠, 그러니까 일 끝나면 나한테 다 줘야 돼. 알았지. 윤채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줘야지. 너 아니면 누구를 줘. 보험금 받자마자 발리부터 가자.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며 키득거렸습니다. 저녁 7시. 와인바 구석자리에 앉은 배은하는 평소처럼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수영아, 너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배은하가 와인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은하야, 나 좀 이상한 이야기 하나만 해도 돼. 저는 잔을 손에 들고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너 설마 오민철 그 인간 바람 피우디 그래? 배은하가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 한수영, 너 진짜야. 배은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은하야, 나 어떡하지?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마주 모았어요. 배은하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수영아, 나 너한테 미안한 거 하나 있어. 5년 전에. 배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 전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한 그해 겨울에 동창 모임에서 술 마시고 늦게까지 있었잖아. 그때 오민철이 나한테 술 한 잔 더 하자고 따로 불러냈어. 배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 저는 잔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단번에 거절했어. 너 친구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이랑. 그런데 그 인간이 술김에 그랬어. 형수 같은 여자랑 살아서 답답하다고.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 배은하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녹음? 그게 아직 있어.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있어. 내 클라우드에 그대로 있어. 5년 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죄책감이 돼서 못 지웠어. 수영아, 정말 미안해. 배은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은하 옆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배은하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은하야, 나 좀 도와줘. 진짜 도와줘. 그 사람, 나 죽이려고 해. 저는 배은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뭐? 뭐라고? 배은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 강남경찰서까지 모든 일을 한마디씩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배은하는 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수영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 내 인생 다 걸고서라도. 배은하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그날 밤 11시, 오민철이 욕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섰어요. 화분 뒤편에 가장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카메라 한 대를 부착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협탁 아래 모서리에도 또 한 대를 단단히 붙였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2번이나 다시 붙여야 했죠. 샤워기 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자기 뭐해? 앉아. 오민철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침실로 들어왔어요. 이불 정리하고 있었지. 얼른 와서 누워. 저는 침대를 토닥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풍경이 이제 한 컷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아래층. 시어머니 윤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며칠 전 아들 서재에서 몰래 찍어온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글씨로 위조된 유서였습니다. 수영아, 이 어미가 어떻게든 너를 살려야지. 어떻게든. 윤정숙의 손이 사진 위로 천천히 떨어졌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손잡이를 잡은 제 손에는 어젯밤 거실 카메라에서 빼낸 음성 파일이 담긴 작은 메모리 카드가 쥐어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사이로 베란다 문 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체리나, 새벽이라 통화 짧게 하자. 보험 증서 말이야. 그거 내가 어제 다 빼서 옮겨놨어. 오민철의 목소리였어요. 새벽 2시. 제가 옆에 누워 곤히 자고 있다고 믿었을 그 시간이었죠. 오빠, 진짜 다 챙긴 거지. 한 장도 안 빠뜨리고. 윤채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다 챙겼다니까. 너는 약만 잘 바꿔놓으면 돼. 그건 네가 직접 해야 돼. 알지? 걱정 마,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지하철 손잡이를 더 꽉 쥐었어요. 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듯 손가락 마디마디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흘끔흘끔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시선을 받아낼 여력조차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곧장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장준영과 노영진이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오빠, 이거 어젯밤 거 다 담아왔어. 저는 메모리 카드를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영아, 너 표정이 안 좋다. 얼굴이 종이장이야. 장준영이 미간을 좁히며 제 얼굴을 살폈어요. 오빠, 들어보면 알 거야. 그 사람들 진짜 사람이 아니야. 저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자꾸 시려왔어요. 노영진이 노트북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어제 밤새 통신 내역하고 돈 흐름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형진 씨. 저는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오민철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사망보험금 10억 외에 또 있습니다. 상해보험으로 5억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요. 만약 사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집이 곧바로 오민철 씨한테 넘어가도록 서류 작업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영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씩 끊어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 속에 흔들리는 차 표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10억, 5억, 그리고 집까지. 결국 제 목숨값이 20억쯤 되는 거네요. 저는 헛웃음을 짧게 흘렸습니다. 수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듣기 싫다. 장준영이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빠, 미안. 농담이라도 해야 숨이 쉬어져.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중 안내 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한 과장님, 택배가 한 박스 와 있어요. 받으러 오시겠어요? 네, 저한테요. 알겠습니다. 곧 내려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어요. 안내 데스크 옆에 놓인 박스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발신자 이름 칸이 비어 있었어요. 자리로 박스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뚜껑을 열자 어두운 갈색의 등산화 한 켤레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산 등산화와 같은 회사, 같은 모델,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신발 위에는 손바닥 절반만 한 크기의 메모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사이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체린. 저는 그 글씨를 5번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가 흔들렸어요. 한 과장님, 뭐 받으셨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옆자리 사원이 의자를 굴려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거래처에서 답례품 보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메모 카드를 얼른 박스 안에 던져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일찍 퇴근하는 척 박스를 들고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저는 곧장 장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채린이 우리 회사로 택배를 보냈어. 등산화야. 내가 산 거랑 똑같은 모델로. 저는 한쪽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뭐? 거기서 꼼짝하지 마. 내가 30분 안에 갈게. 장준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준영은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검은색 잠바를 입은 노영진과 함께였습니다. 수영아, 박스 좀 줘봐. 차 안에서 열지 말고 우리 차로 옮기자. 장준영이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신어보면 안 돼. 신지 마. 우선 감식부터 해보자. 오빠, 등산화에 무슨 짓을 했을까봐 그래.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꽉 쥐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알아보려는 거지. 너 오늘은 집에 좀 늦게 들어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어.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줄게. 장준영이 박스를 들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카페 구석에서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장준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영아. 장준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오빠, 뭐가 나왔어? 말해줘. 신발 밑창 말이야. 미끄럼 방지 홈을 일부러 갈아냈어. 아주 미세하게. 눈으로 보면 멀쩡한데 손으로 만져보면 거의 평평해. 바위 위에서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그대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 저는 카페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두 눈을 감았어요. 입안에 침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잠깐만 끊지 말고 있어줘. 저는 한쪽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들을까봐 숨소리조차 안으로 삼켰어요. 수영아, 형진이가 그러는데 이건 그냥 살인 도구라더라. 빼도 박도 못해. 장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끊고 갈게.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저는 통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카페 문턱을 넘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 안에서 가만히 눈을 깜빡였어요. 빨간불 너머로 길거리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시각은 저녁 9시쯤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 식탁 위에 김치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영아, 왔니? 어미가 김치 좀 들고 왔다. 거실 소파에서 시어머니 윤정숙이 일어나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철이가 야근이라고 해서 너 혼자 저녁 거를까 봐 왔어. 김치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윤정숙이 김치통을 식탁 위에서 들어 올렸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저는 얼른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영아, 어미는 그만 갈란다. 너 피곤하니까. 윤정숙이 가방을 챙기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차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셨을 텐데 그날따라 어머님의 발걸음이 유난히 서둘렀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하시고 가셔도 되는데. 아니, 됐다. 어미 그만 내려가서 자야지. 조심해서 다니거라. 윤정숙이 신발을 신으며 잠시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어라 말하고 싶은데 끝내 삼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저는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어머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냉장고 앞에 섰을 때였어요. 뚜껑을 열자 김치 위쪽 비닐 가장자리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살짝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하얀 메모지 위에 어머님의 떨리는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 절대 다음 주 산에 가지 말거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김치통 손잡이를 쥔 손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어머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범행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경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 짧은 한 줄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5장이나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 변기 안에 메모지를 던지고 물을 2번 내렸어요. 종이가 천천히 회오리치며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변기 뚜껑을 잡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모님. 회사에 어쩐 일이세요? 윤채린이었어요. 회의 자료 한 묶음을 가슴에 안은 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채린 씨. 우리 회사에 협업 미팅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어금니를 가만히 깨물고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저희 본부랑 협업건이 있어서요. 그런데 사모님, 등산화는 잘 받으셨어요. 윤채린이 한쪽 눈을 살짝 휘며 웃었어요. 그 미소 뒤에서 칼날 하나가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 너무 고마워요. 발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잘 신고 갈게요. 저는 두 손으로 자료를 가지런히 모았어요. 그러게요. 사모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상무님이 사모님 모시고 산에 가신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윤채린이 자료를 다시 안아 올리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복도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제 발끝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오민철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잠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민철의 컴퓨터를 켜고 장준영이 어제 카페에서 작은 메모리에 담아 건네준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오민철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모든 글자가 멀리서 우리 쪽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모니터를 끄려는데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서랍을 끝까지 빼냈습니다. 서류 더미 가장 아래쪽에 종이 한 장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회사 일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다음 생에서는. 그 글씨는 분명 제 글씨였어요. 제가 쓴 적 없는 글이 제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서랍 모서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절벽에서 미는 걸로 끝낼 게 아니었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민철은 절벽 사고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혹시 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면 위조된 유서를 꺼내 자살로 몰아갈 두 번째 그림까지 그려두고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정확히 넣어두었습니다. 서랍을 살짝 열린 상태 그대로 맞춰두고 서재 불을 끄고 나왔어요. 침실로 돌아온 저는 곤히 자고 있는 오민철의 옆자리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거실 텔레비전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솟아올랐어요. 두고 봐. 오민철. 저는 입술 사이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믿기만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강남경찰서 4층 회의실에는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 일요일이라는 글자 두 자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영아, 오늘부터 등산 당일까지 6일이야. 1시간 단위로 다 짜자. 장준영이 보드마커를 손에 쥐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오빠, 나도 그냥 끌려다니는 미끼만 하기 싫어. 그 사람들 입으로 직접 자백 받아내고 싶어.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수영아, 무리하지 마라. 네가 다치면 다 끝이야. 장준영이 마커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미간을 좁혔어요. 오빠, 다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등산 가기 전날 밤에 우울증이 심해진 척 연기할 거야. 그 사람이 안심하도록.
그래야 그 사람 입에서 더 큰 게 나와. 저는 장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짜 못 말리겠다, 수영아. 장준영이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커를 다시 들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노영진이 노트북을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사이버 쪽에서 영장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등산복 옷깃이랑 시계, 등산용 스틱 손잡이,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랑 위치 추적 장치 부착하는 거 허가 났어요. 그래, 빨리 시작하자. 옷이랑 시계는 형진이 네가 직접 다뤄. 다른 사람 손 타면 안 돼. 장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로 곳곳에 위장한 우리 별동대 5명 배치할 겁니다. 등산객으로 위장해서 사모님 부부 동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걸로요. 노영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우리 쪽으로 보여주었어요. 가리왕산 등산로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몇 개씩 찍혀 있었습니다. 별동대라니 무슨 군대 작전 같네요. 형진 씨. 저는 잠시 웃음을 흘렸어요. 사모님 한 분 살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군 작전 못지않은 일입니다. 노영진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1시쯤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 화면 한 점만 응시한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안개처럼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한 과장님, 한 과장님. 옆자리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진솜이었습니다. 영업본부 막내 사원 승진 파티에서 제게 깎듯이 인사하던 그 친절한 얼굴이었어요. 과장님, 아까부터 한숨만 쉬고 계시기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진소미가 살짝 허리를 굽히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요즘 회사 일도 좀 힘들고 잠도 잘 못 자서요. 저는 일부러 눈가에 손을 살짝 가져다 댔어요. 과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진소미가 부드럽게 말하며 제 책상 위에 종이컵을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거짓말처럼 따뜻해서 진짜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소미 씨. 사람이 가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어요. 과장님, 저는 그냥 옆자리니까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소미가 환하게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진소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저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저는 짐작도 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8시쯤 거실 화분 뒤편 카메라가 짧은 신호음과 함께 새로운 영상을 잡아냈어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윤채린이 앉아 있었어요. 오민철은 옆에서 와인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진소미, 너 오늘 한수영 옆에서 잘 봤지? 표정이 어땠어? 윤채린의 목소리가 또렷이 잡혔어요. 네, 언니. 오늘 진짜 죽기 직전 사람 같았어요.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제가 종이컵에 차 한 잔 갖다 드렸더니 눈물 글썽이던데요. 진소미의 가벼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잘했어. 그 여자 약해질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야. 다음 주말까지 옆에서 잘 지켜봐. 윤채린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와인잔을 받아들었어요. 언니, 저도 이번 일 끝나면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1년 동안 한 게 얼만데. 진소미의 목소리가 살짝 때를 쓰는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걱정 마, 소미야. 누나가 다 챙긴다니까.
윤채린이 통화를 끊으며 오민철과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욕실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쥔 손을 가만히 떨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던 그 얼굴이 한순간에 칼이 되어 등 뒤를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캡처해 곧바로 노영진에게 보냈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사모님, 진소미 부부는 저희가 따로 묻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 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한번 끌어안았다가 욕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배은하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영아, 어제 그쪽 사람들 만났다며. 어떻게 돼가? 배은하가 김치찌개 한 숟갈을 뜨다 말고 물었어요. 은하야, 그 회사 막내 사원 있잖아. 진솜이라고. 걔도 한패였어. 옆자리에서 매주 내 동향 보고하고 있었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그 어린애가. 배은하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옆에서 차 한 잔 가져다 주는 손이 며칠 후엔 칼이 되어 있는 거잖아. 저는 식당 천장의 형광등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영아, 나 약속한 거 가져왔어. 배은하가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5년 전 그 음성 파일이야. 배은하가 메모리 카드를 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쥐었어요. 은하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긴. 진작에 너한테 줬어야 했어. 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 얹어놓고 살았어. 이거 너한테 주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다. 배은하가 옅게 웃으며 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영아, 일요일에 나도 같이 갈게. 배은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은하야, 너까지 위험한 데로 끌어들이기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영아, 너 혼자 산에 올려보내고 나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고 있을 사람으로 보이니? 산 입구 매점 앞에 일반 등산객처럼 앉아 있을게.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다를 거야. 배은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어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음성 파일을 차 안에서 한번 재생해 보았습니다. 형수 같은 여자랑 살아서 솔직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형수는 솔직히 보험 들어둔 만큼만 가치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본다. 5년 전 오민철의 목소리였어요. 술기운이 묻어있는 늘어진 말투.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운전대 위에 이마를 잠시 댔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시어머니 윤정숙은 며느리의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열쇠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어머님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평소 먹는 우울증 약과 똑같은 알약이 가득 든 약병이었습니다. 윤정숙은 며느리의 옷장 서랍 가장 안쪽 깊은 자리에서 약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고 안에 든 알약을 모두 손바닥 위에 쏟아냈습니다. 하나하나 모양을 살피던 윤정숙이 작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놈이 또 바꿔놨네. 아주 어미 속을 들들 볶는구나. 윤정숙은 그 알약들을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미리 챙겨온 진짜 알약들을 약병에 빈틈없이 채워 넣었어요. 수영아, 어미가 너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윤정숙은 약병 뚜껑을 단단히 닫고 원래 자리에 정확히 똑같은 모양으로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숙은 손수 끓인 보양식을 들고 다시 며느리 집을 찾아왔어요. 수영아,
어미가 전복죽 좀 끓여왔다. 요즘 너 얼굴이 영 못 봐주겠어서. 윤정숙이 식탁 위에 죽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두 손으로 죽그릇을 받았어요. 아가, 윤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미가 아들놈 하나 똑바로 못 키운 죄로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가만히 마주 쥐었습니다. 어머님의 손등 위로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어미가 그냥 그렇다는 거다. 어미 그만 갈란다. 윤정숙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고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오빠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어. 6개월 전부터.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수영아, 진정해. 다 알고 계셨다고. 장준영의 목소리가 신중해졌습니다. 응. 약병도 어머님이 바꿔놓으셨던 것 같아. 진짜 약으로. 매주. 저는 비상계단 난간을 꽉 쥐었어요. 수영아, 어머님은 이제부터 우리 작전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보호 인력 붙일게. 어머님 동선도 우리가 지킨다. 장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비상계단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어머님이 매주 들고 오시던 김치 한 통, 보양식 한 그릇, 마른 손으로 잡아주시던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두 손을 얼굴에 묻었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등산을 사흘 앞둔 그날 밤, 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든 오민철의 어깨를 가만히 주무르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 진짜 기대돼. 둘이서 상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 저는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치. 자기, 우리 그날 정상 찍고 사진 많이 찍자. 우리 둘이 사진 거의 없잖아. 오민철이 뒤척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사진 많이 찍어. 평생 남게. 저는 오민철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민철이 다시 깊은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머리맡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장준영이 보낸 일정표가 떠 있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칸짜리 표 위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향해 가만히 누웠어요. 새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3시.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오민철이 베란다로 나가 유리문을 살며시 닫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협탁 위 휴대폰을 끌어당겼어요. 거실 카메라 음성을 실시간으로 듣는 화면을 켰습니다. 한쪽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체리나, 자고 있었어. 잠깐 통화 가능해. 오민철의 낮은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오빠 안 자고 기다렸지. 약은 언제 바꿀 거야? 윤채린의 목소리도 잠기지 않은 채 또박또박 들렸어요. 오늘 밤이야. 너 우리 집에 와. 그 여자 친구 모임 있다고 나가는 날이거든. 8시 넘어서 와. 오민철의 목소리에 옅은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약 바꿔치기, 우리 둘이 같이. 진짜 마지막 점검이네, 오빠. 윤채린이 작게 키득거렸어요. 마지막이지. 일요일 저녁이면 너랑 나 둘이서 발리 행티켓 끊는 거야. 저는 이어폰 한쪽을 잡은 손가락을 천천히 풀었어요. 손등 위에 식은 땀이 차갑게 맺혔습니다. 새벽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민철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며 손목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7시 30분. 저는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오빠, 오늘 밤이야. 그 사람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약 바꿔치기 한대. 저는 작은 목소리로 장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영아, 잠깐. 너 집 비워야겠다. 친구 모임 있다고 일찍 나가. 우리가 카메라로 다 잡는다. 너는 절대 집에 있지 마. 장준영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응, 알았어, 오빠. 7시쯤 집 나갈게. 저는 통화를 끊고 변기 뚜껑에 잠시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화장 가방을 챙기며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좀 늦게 들어올게. 저녁 알아서 챙겨 먹어. 소파에 앉아있던 오민철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우리 자기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네. 천천히 놀다 와. 술도 한잔하고. 오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어요. 응. 늦으면 12시 넘을 수도 있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저는 오민철의 가슴을 토닥였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따뜻함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 되어 있었어요. 걱정 마, 자기. 나도 일 좀 정리하고 일찍 잘 거야. 오민철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했어요. 입꼬리가 아직도 미소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7시 40분쯤이었어요. 저는 가장 안쪽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변기 뚜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띄웠어요. 저녁 8시 2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윤채린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트렌치 코트에 베이지색 구두를 신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빠 나왔어. 윤채린이 신발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채린아, 와인 한잔 할래? 그 여자 12시 넘어서나 들어온대. 오민철이 와인병을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먼저 일 끝내고 마시자, 오빠. 약병 어디 있어? 윤채린이 종이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실 카메라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오민철이 옷장 서랍을 열고 어머님이 진짜 약으로 다시 채워두었던 약병을 꺼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두 사람은 약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알약을 천천히 갈아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 색깔 진짜 똑같다. 어디서 구한 거야? 윤채린이 알약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렸어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다 찾아진다. 색깔, 크기, 모양 다 똑같이 맞췄어. 그 여자 평생 몰라. 오민철이 약통 뚜껑을 다시 닫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다른 손은 변기 옆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약 바꿔치기가 끝나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민철이 와인잔 2개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채린아, 이제 일요일 오후만 견디면 돼. 너 발리 가서 뭐 하고 싶어? 오민철이 윤채린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오빠, 우선 호텔에서 일주일은 안 나갈 거야. 보험금 들어오면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살 집부터 알아보자. 한강 보이는 대로. 윤채린이 오민철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한강 보이는데. 좋지. 그 여자 명의로 된 우리 집은 너랑 나 이름 바꿔서 새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오민철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노트북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그대로 흐느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어깨만 가만히 들썩였습니다. 5분쯤 흘렀을까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곧장 영상 파일을 장준영에게 전송했어요. 오빠 영상 보냈어. 다 잡혔어? 저는 짧게 메시지 한 줄만 보탰습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어요. 수영아, 형진이가 지금 영장 청구하러 올라간다. 너 그 자리 안 떠나도 돼. 30분만 더 있다가 천천히 집에 들어가. 저는 노트북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 30분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민철은 이미 침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거실 식탁 위에는 와인잔 2개가 깨끗이 닦여 식기 건조대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서랍을 살며시 열어보았어요. 약병은 정확히 원래 자리에 평소와 똑같은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병을 손에 잠시 쥐었어요. 어머님의 떨리는 손이 이 안에 진짜 약을 한 알 한 알 채워 넣으셨을 그 시간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약병을 손에 들었어요. 오민철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맞춰 일부러 약병 뚜껑을 또각 소리나게 열었습니다. 여보, 약 먹어야지. 자기 또 깜빡하지 마. 오민철이 식탁에 앉으며 슬쩍 약병을 곁눈질했어요. 아, 그러게.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자꾸 깜빡해. 저는 약병 안에서 알약 2알을 꺼내 입에 넣고 물 한 모금으로 삼켰습니다. 잘했어, 자기. 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돼. 오민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곁눈질로 또렷이 새겨두었습니다. 거실 카메라가 식탁 위에 그 짧은 1분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배은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영아, 들어와. 옷 다 준비해놨어. 배은하가 거실 한가운데 옷걸이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검은색 등산복 상에 카키색 등산 바지, 그리고 손목시계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형진 씨가 다 손봐서 보낸 거야. 옷깃 안쪽에 카메라, 시계 옆면에 위치 추적기. 등산 스틱은 차 트렁크에 있어. 배은하가 옷걸이 앞에서 한 벌씩 들어 보였어요. 은하야, 진짜 고맙다. 저는 옷 한 벌을 양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수영아, 내일 산 입구 매점 앞에 분홍색 등산 자켓 입고 앉아 있을 거야. 너 다른 거 안 봐도 돼. 내 자켓 색깔만 한번 확인해.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좀 풀릴 거야. 배은하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분홍색 자켓. 알았어, 은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김한봉지를 뜯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윤정숙이 보온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어머님의 손에서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영아, 어미가 미역국 끓여왔어. 내일 새벽에 상 간다며. 든든하게 먹어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윤정숙이 식탁에 앉으며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릇에 옮겨 담을게요. 저는 등을 돌려 그릇장을 열었습니다. 수영아.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내일은 어미가 같이 가마. 어미가 같이 산 입구까지라도 따라가마. 윤정숙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어머님이 같이 가시면 민철 씨가 너무 의아해 할 거예요. 평소에 같이 산에 가신 적도 없는데.
저는 일부러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어미가 가면 그놈이 이상하다고 하겠지. 그래도 어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 가는 길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윤정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 무사히 다녀올게요. 약속해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윤정숙은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신 직후 저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장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머님이 내일 같이 가시겠대. 막았어. 그런데 어머님 따로 보호 좀 부탁해. 너무 마음 졸이실 것 같아. 저는 한 호흡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수영아. 어머님 댁 앞에 우리 사람 2명 붙일게. 어머님 동선도 우리가 지킨다. 장준영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밤 11시. 저는 침실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웠습니다. 오민철은 평소처럼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저는 그 산에 올라야 했어요. 내가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슬며시 쥐었어요. 한수영, 너는 절대 안 죽어. 죽는 사람은 결국 저 두 사람이야. 저는 입속으로 천천히 한자 한자 새겨 넣었습니다. 오민철이 잠결에 뒤척이며 제 손등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쥐었습니다. 그 손이 내일 어떤 손으로 변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침실 천장 한 귀퉁이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한 줄기를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일요일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5시야. 출발해야지. 저는 오민철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벌써. 우리 자기 부지런하네. 오민철이 기지개를 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콩나물국 끓여놨어. 든든하게 먹고 가자. 산에서 힘 빠지면 큰일이지. 저는 일부러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자기 진짜 천사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자기랑 살까. 오민철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았어요. 새벽 6시. 저는 어제 배은하의 집에서 받아온 검은 등산복 상의를 입었어요. 옷깃 안쪽 솔기에 작은 카메라가 한 점, 손목시계 옆면에 위치 추적기가 또 한 점 박혀 있었습니다. 신발장 앞에 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신발장 한가운데에는 윤채린이 회사로 보내온 그 등산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칸에 똑같이 생긴 등산화 한 켤레가 더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 장준영이 직접 사와서 제 손에 쥐어준 신발이었습니다. 수영아, 그날 신어야 할 신발은 이거야. 미끄럼 방지 홈 한 줄도 안 갈린 멀쩡한 거. 윤채린이 보낸 건 신발장 그대로 두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신발만 살짝 바꿔 신어. 그놈은 절대 알아채지 못한다. 장준영이 그날 카페 구석자리에서 제 손에 신발 상자를 쥐어주며 말했었어요. 저는 오민철이 거실에서 양말을 신느라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 윤채린이 보낸 등산화는 신발장 위칸에 그대로 올려두고 장준영이 사온 멀쩡한 동산화를 발에 신었습니다. 두 신발은 같은 회사, 같은 모델, 같은 사이즈였어요. 오민철의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등산 스틱 챙겨야지. 트렁크에 실어놨어. 오민철이 현관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응, 다 챙겼어. 나가자.
저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오민철은 제 어깨를 감싼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콧노래가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단풍놀이 가는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자 오민철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자기 졸리면 자. 3시간 걸려. 가리왕산까지. 응, 좀 잘게. 어제 잠을 잘 못 잤네. 저는 조수석 등받이를 살짝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눈은 가늘게 뜨고 있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선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오민철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출발했다. 1시쯤 정상 부근. 오민철이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리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손목 시계를 슬며시 옷소매 밖으로 빼냈어요. 시계 옆면이 오민철의 휴대폰 화면을 정확히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카메라가 또렷이 잡아주기를 마음속으로 빌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오전 9시 30분. 가리왕산 등산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등산객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 등산화 끈을 묶는 저를 멀리서 분홍색 등산 자켓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매점 앞 의자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은하였어요. 저는 자켓 색깔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등산화 끈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등산복을 입은 노영진이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도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별동대 형사들이었어요. 여보, 천천히 올라가자. 자기 무리하지 말고. 오민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천천히 가자. 저는 오민철의 손을 마주잡고 산길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같은 시각, 가리왕산 반대편 하산 지점. 윤채리는 자신의 흰색 차량 트렁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서 위조된 유서 한 장과 빈 약통 하나를 꺼냈어요. 윤채리는 손수건을 꺼내 약통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유서 종이의 가장자리도 같은 손수건으로 한 번 더 문질렀어요. 오빠 다 닦았어. 너 손자국만 안 남기면 돼. 윤채린이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시각 50m 떨어진 자리.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장준영이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무전기를 든 형사 한 명이 윤채린의 움직임을 한 동작도 놓치지 않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위조 유서 꺼냈습니다. 약통도 같이 손에 들었어요. 조수석 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영상 다 녹화되고 있지. 장준영이 룸미러를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네, 팀장님. 차량 블랙박스랑 우리 쪽 카메라 2개 다 돌아갑니다. 장준영은 운전대 위에 양손을 가볍게 얹은 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오전 11시 30분. 저와 오민철은 정상이 코앞에 보이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좁은 길이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 풍경이 진짜 죽인다. 오민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어디 서면 돼? 저는 일부러 한 발 망설이며 물었어요. 저쪽 절벽 끝쪽으로 가봐. 자기 뒤로 산이 다 보이게. 오민철이 절벽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갔어요. 발밑에 바위가 단단하게 발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만 더 뒤로. 거기 좋다. 오민철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저는 절벽 가장자리에 등을 살짝 돌리고 섰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지만 입꼬리는 그대로 끌어올린 채였어요. 오민철이 사진을 2장쯤 찍더니 휴대폰을 잠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여보, 너무 떨려서 자기 좀 잡아야겠다. 잠깐만. 오민철이 2 손을 제 어깨 쪽으로 뻗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산 바지 옆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비상 휴대폰의 작은 버튼에 닿았어요. 한번 짧게 눌렀습니다. 여보. 저는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오민철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오늘 진짜 행복해. 저는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그치, 자기. 나도 진짜. 그런데 여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저는 오민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오민철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어요. 여보, 왜 자꾸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그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오민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손은 제 어깨 바로 앞에서 멈춰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 약이라니. 오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어요. 여보, 다 알아. 체린이도, 보험금도, 가리왕산도, 약병도, 유서도 다 알아. 저는 한자 천천히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오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 한꺼풀 벗겨지더니 그 아래 짐승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오민철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2 손이 본능적으로 제 어깨를 향해 거칠게 뻗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꼼짝 마. 강력계다. 바위 뒤편에서 노영진이 튀어나오며 외쳤습니다. 일반 등산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별동대 형사 5명이 사방에서 동시에 뛰어나왔어요. 오민철의 팔이 등 뒤로 거칠게 꺾였습니다. 놓으라고. 오민철이 발버둥쳤어요. 오민철 씨 살인 예비 음모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영진이 또렷한 발음으로 한자 고지했습니다. 한수영, 너 이 미친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오민철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저는 2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꺾이지 않게 옆에 선 노영진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았어요. 오민철, 나는 한 번도 너한테 이렇게 한 적 없어. 네가 먼저 그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던지고 천천히 절벽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하산 지점. 윤채리는 차 운전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마지막으로 핸들을 닫고 있었어요. 차창 옆에서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채린 씨. 장준영이 차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채린이 손수건을 슬며시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강남경찰서 강력계 장준영입니다. 차 문 좀 열어주시죠. 장준영이 신분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윤채린의 손가락 끝이 잠시 떨렸어요. 그러나 곧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님? 저 그냥 산에 등산 왔다가 잠깐 쉬고 있던 건데요. 윤채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트렁크에 위조 유서와 빈 약통이 있는데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실까요? 장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채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지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윤채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채린 씨 살인 예비 음모와 보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준영이 윤채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쇳소리가 차창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오민철 씨는 지금 산 위에서 우리 후배가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 다 끝났어요. 장준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오빠가. 윤채린의 무릎에서 손수건이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오후 1시 저는 노영진의 부축을 받으며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중간쯤 내려왔을 때 매점 앞에서 분홍색 자켓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뛰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영아. 배은하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어요. 은하야. 저는 배은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제야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수영아, 다 끝났어. 너 살았어. 살아서 내려왔어. 배은하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산 아래 주차장에는 강력계 경찰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은하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차에 올랐어요. 조수석 창문 너머로 가리왕산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가만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이 사건은 분명 오늘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윤정숙. 6개월 동안의 그 침묵. 어머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신고 한 통 하지 못하셨는지. 저는 차창에 이마를 가만히 기대고 멀어지는 풍경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강남경찰서 1층 출입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윤정숙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준영과 함께 1층 로비에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수영아, 어미 왔다. 윤정숙이 보온병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어요. 어머님의 어깨가 한 뼘은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한 방으로 모실게요. 장준영이 어머님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3층 작은 면담실. 어머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보온병 뚜껑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차 한 잔을 한 모금 마시고서야 비로소 입을 여셨어요. 수영아, 장 형사. 어미가 오늘 다 털어놓고 가려고 왔다. 윤정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아요. 저는 어머님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어요. 6개월 전이었지. 어미가 시장에 갔다가 회사 근처를 우연히 지나갔어. 그때 우리 민철이가 어떤 젊은 여자랑 손을 잡고 걷고 있더라. 어머님의 시선이 찻잔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입을 가만히 다물었어요. 처음엔 어미도 눈을 의심했어. 친한 회사 후배인가 했지. 그런데 그 둘이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쓰고 손을 잡고 있더라고. 어미가 며느리 둔 어미인데 그 손을 어떻게 못 본 척하겠니? 윤정숙의 입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어미가 민철이 뒤를 따라다녔어. 어미 나이에 무슨 미행이냐 싶었지만 안 할 수가 없더라. 한 달쯤 따라다니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다 알겠더라고. 어머님이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만히 눌렀어요. 어머님, 그걸 혼자 다 알아내셨어요. 장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늙은이 눈에는 자식 잘못 보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지. 그래서 알아낸 거야. 아들 잘못 키운 어미가. 윤정숙이 손수건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쯤 어미가 우리 민철이 집에 갔다가 서재에 들어가게 됐어.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 우리 수영이 글씨로 쓴 유서더라. 어머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미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 그제야 어렴풋이 알았지. 우리 민철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윤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님, 그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아, 어미가 그때 너한테 한마디라도 잘못 흘렸으면 그 미친놈이 어미부터 어떻게 했을 거다. 그러면 너는 더 위험해지는 거였어. 어미는 너 살리고 싶었어. 어미는 너 살리는 게 먼저였어. 윤정숙이 끝내 손수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매주 김치를 들고 오셨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매주 김치통 들고 갈 때마다 너 옷장 서랍 약병을 어미가 들여다봤어. 민철이가 약을 바꿔놨으면 어미가 미리 챙겨간 진짜 약으로 다시 채워두고 매주 그렇게 했어. 윤정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의 어깨가 어찌나 작던지 두 팔 안에 그대로 다 안겨버렸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 살았어요. 저는 어머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영아, 어미가 미안하다. 진작에 너한테 말 못한 어미가 잘못이다. 어미 잘못이야. 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어요. 같은 날 오후 1시, 회사 영업본부 사무실에 정장 차림의 형사 2명이 들어섰습니다. 진소미는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소미 씨,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같이 가셔야겠어요. 형사 한 명이 진소미 앞에 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진소미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가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소미는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진소미는 책상에 두 손을 올린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형사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채린 언니가 부탁한 게 뭔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인지 진짜 몰랐어요. 진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소미 씨, 윤채린 씨가 한수영 과장님 동향을 보고하라고 했죠. 매주. 노영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사무실에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누구랑 점심 먹었는지, 그런 것만 말씀드렸어요. 제가 받은 건 식사 몇 번이랑 화장품 정도였어요. 진소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진소미 씨, 그 정보 하나하나가 모여서 살인 계획에 쓰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노영진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진소미가 책상에 머리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릴 듯이 들썩였어요.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회의실에서는 노영진의 후속 수사 보고가 한창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민철 씨 도박빚 추적했는데 8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채가 아니라 조직이 끼어 있어요. 양태수라는 인물이 핵심이고요. 노영진이 서류 한 장을 장준영 앞에 내려놓았어요. 양태수? 그 사람이 살인 계획에도 들어와 있다고. 장준영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네, 팀장님. 양태수 사무실 컴퓨터에 자금 분배 계획이 적힌 엑셀 파일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들어갔어요.
노영진이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겼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노영진과 함께 양태수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그대로 띄워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표 안에는 이름과 숫자가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오민철 5억, 윤채린 3억, 양태수 2억,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어요. 윤정숙 노후자금 1억 5천. 저는 그 한 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형진 씨, 이게 어머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네, 사모님. 시댁까지 다 표적이었어요. 사모님 한 분이 아니라 시어머님 노후자금도 빼낼 계획이었습니다. 노영진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머님의 그 작은 어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매주 김치통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층 위 며느리 집 계단을 오르시던 그 모습이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배은하와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수영아, 진짜 끝났네. 배은하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은하야,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못 버텼어. 저는 배은하의 잔에 제 잔을 부딪혔어요. 수영아, 나도 한 가지 짐 내려놨다. 5년 동안 진짜 무거웠어. 너한테 말 못한 게. 배은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은하야, 그건 이제 다 끝난 이야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배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한참 동안 식탁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저는 구치소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오민철이 푸른 수의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수영아. 오민철이 자리에 앉으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오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아.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도박빚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그런데 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오민철이 유리벽에 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수영아, 한마디만 해줘. 오민철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유리벽 너머의 오민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민철,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단 하루도.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면회실 문을 밀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오민철이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밤 10시,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이었어요. 수영아, 어미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수영아, 어미가 그 집을 정리하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니? 어미가 멀리 가마. 어미는 그만 너 곁을 떠나는 게 도리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그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영아, 어머님이 6개월 동안 저 살리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님 살릴 차례예요. 어머님, 저랑 같이 살아요. 우리 두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저는 한 호흡으로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님의 흐느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수영아, 어미가 무슨 자격으로 너랑. 어머님, 자격은 어머님이 가장 많으세요. 어머님이 저 살리신 그 손으로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빈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들어보았어요. 승진 파티 날 윤채린이 제 팔에 자기 팔을 끼고 환하게 웃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반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빈 공간을 가만히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끝났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밤하늘의 불빛들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 앞에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옆에는 어머님 윤정숙과 배은하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영아, 어미 손잡거라. 윤정숙이 떨리는 손을 내미셨어요. 어머님, 우리 같이 들어가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영아, 나도 옆에 있을게. 배은하가 제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법정 안. 피고인석에는 오민철, 윤채린, 양태수, 진소미 네 사람이 차례로 입정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민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못했어요. 윤채린은 입술을 깨물고 앞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증인 한수영,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이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발 한 발이 단단했어요. 증인은 사건이 일어난 그 새벽부터 산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승진 파티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한 줄이 떴습니다. 자기야, 준비했으니 그년 마무리만 해.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한순간 고요해졌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신 분은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채린입니다. 거래처 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윤채린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윤채린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부터 가리왕산 절벽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보양식을 들고 매주 찾아오시던 어머님의 손길. 5년 전 자신을 거절했던 친구가 녹음해둔 음성 파일. 회사로 도착한 등산화 한 켤레. 오민철의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위조 유서. 그리고 절벽 끝에서 등을 떠밀리기 직전 저를 향해 뻗어오던 두 손까지. 방청석에 앉아있던 어머님 윤정숙이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가를 누르고 계셨어요. 저의 진술이 끝나자 두 번째 증인으로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어미가 6개월 동안 아들놈 짓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신고 한 통 못했습니다. 그 죄 여기 며느리 앞에서 다 받겠습니다. 윤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미가 매주 며느리 집에 김치를 들고 갔어요. 그 김치통 안쪽에서 며느리 약병을 진짜 약으로 다시 채워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미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윤정숙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가 한두 번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어머님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고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피고인 오민철,
징역 22년. 피고인 윤채린, 징역 25년. 피고인 양태수, 징역 7년. 피고인 진소미, 징역 4년. 저는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선고문을 끝까지 들었어요. 오민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윤채리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그대로 기댄 채 한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어머님이 두 팔을 벌리셨어요. 수영아. 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품에 가만히 안겼어요. 어머님의 등이 어찌나 작던지 두 팔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회사 인사부 앞에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사직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과장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인사부 직원이 사직서를 받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15년 다녔으니 이제 좀 쉬어보려고요.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사무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한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건강하세요, 과장님. 어디 가서든 잘 사실 거예요. 저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옆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한때 진소미가 앉아 차 한 잔을 건네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어요. 한 달 뒤, 저는 제 명의로 들어있던 모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환급금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쉼터와 보험사기 피해자 지원단체 두 곳에 나누어 보냈어요. 같은 날 오후 작은 출판사 대표가 제 앞에 앉아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한수영 작가님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대표가 두 손으로 만년필을 건네셨어요. 저는 만년필을 받아 계약서 위에 천천히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 윤정숙이 저희 집 식탁에 마주 앉으셨어요. 수영아,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다. 많지는 않다만 너한테 보태고 싶어. 윤정숙이 통장 한 권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어머님 노후자금이잖아요. 저는 통장을 도로 어머님 쪽으로 밀었어요. 수영아, 어미가 이 돈을 그 미친놈한테 뺏길 뻔했어. 양태수라는 인간한테 1억 5천을 줄 뻔했지. 그 돈 어차피 죽은 돈이었어. 너 아니었으면 어미한테 남지도 않았을 돈이야. 윤정숙이 통장을 다시 제 앞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통장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수영아, 어미랑 너랑 작은 가게 하나 차리자. 같이. 어미가 평생 김치 하나는 잘 담그잖니. 윤정숙이 옅게 웃으셨어요. 어머님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님이랑 카페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 김치도 같이 팔고.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카페? 그것도 좋다. 김치도 같이 팔자. 윤정숙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작은 카페 하나를 열었어요. 간판에는 어머님이 손수 쓰신 글씨가 걸렸습니다. 봄날, 개업식 날 배은하가 큰 화환을 들고 가장 먼저 카페 문을 열었어요. 수영아, 진짜 차렸네. 진짜 차렸어. 배은하가 두 팔을 벌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은하야, 너 단골 등록 1호다. 평생 커피값은 받지도 않을 거야. 저는 배은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영아, 그러면 내가 매일 와도 돼. 배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장준영이 손에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영아,
늦었다. 장준영이 꽃다발을 내미셨어요. 오빠, 와줘서 고마워. 저는 꽃다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 자주 와야겠다. 우리 강남경찰서랑 좀 멀긴 한데. 장준영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오빠, 자주 와. 커피값은 받을 거지만.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장준영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어머님이 내려주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사건의 종결 후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주방에서 김치 한 통을 새로 담그고 계셨고 배은하는 1시간 전에 가게에 들렀다 막 돌아간 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작은 종소리가 들렸어요. 수영아, 오늘은 늦지 않았지. 장준영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렸어요. 장준영이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잔 2개가 놓였어요. 수영아, 다음 주말에 가까운 산 한번 가볼래? 장준영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산. 저는 작게 입속에서 그 한자를 굴렸습니다. 수영아, 미안. 내가 생각 없이. 장준영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오빠, 괜찮아. 가자, 산. 이번엔 오빠랑 가는 거니까.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장준영이 마주 웃었어요. 저는 식어버린 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년 전 그 새벽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들어 올리던 저를 잠시 떠올렸어요. 그 한 줄의 메시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저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봄밤의 공기가 카페 유리문 너머에서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수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새벽 1시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린 그 한 통의 휴대폰이 한수영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5년 동안 헌신해온 아내의 자리. 사실은 보험금 20억짜리 표적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분이 무너지는 대신 선택한 것은 차가운 이성과 진짜 가족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한 번쯤은 가슴에 묻고 계시지 않나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상처는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아무는 법이지요.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신 여러분, 부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느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